지난 시간에 교통통신과학기술의 발달 마지막 시간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마지막 시간이 아니었어요. 지난 찰씨가 오늘 교통, 그 다음에 통신, 과학, 기술 발달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해결점, 해결 방안, 요거를 추가로 더 수업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이런 게 발달해서 우리 생활이 좀 어떻게 달라졌다? 그런 걸 배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요, 지역 격차가 생긴다는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교통통신이랑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은 그것을 혜택을 보는 잘 나가는 지역은 되게 잘 나가고 이것을 혜택 보지 못한 지역은 더 소외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대도시예요. 대도시. 원래 잘 나가는 도시야. 근데 여기가 대도시인 게 이제 교통이 발달해서기 때문이거든. 여기 사람이 많이 살아요, 많이. 근데 이제 옆에 중소도시가 있어, 중소도시. 여기는 이제 사람이 적게 살아. 교통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여기 중소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나 그냥 대도시로 출근을 할래. 그리고 여기 있는 식당에서 밥도 먹고 돈도 쓸래 하면서 이 대도시가 인구, 그 다음에 경제력까지 쑥 끌고 오는 거야. 컵에다 대고 빨대를 이렇게 해서 음료수를 쭉 뽑아 먹듯이 이 대도시가 중소도시의 인프라 쑥 빨아가지고 싹 가지고 옵니다. 그럼 대도시는 더 커지죠. 점점 중소도시는 더 약해지고 이런 거를 이제 지역 격차라고 그러는데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서 지역 격차가 조금 더 심해졌다. 지역 격차 심해짐. 그리고 이 용어 빨대 효과라는 용어를 꼭 기억하세요. 빨대 효과. 빨대로 쭉 이렇게 빨아먹는다. 이렇게. 그러면은 지역 격차가 이렇게 심한데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부가 또 해결해야 되죠. 이 중소도시를 살릴 방법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자, 해결 방안이라고 쓸게요. 해결 방안 중에서 저 중소도시를 의도적으로 개발을 해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이쪽으로 이주를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든 도시를요, 혁신도시라고 해요. 혁신도시 건설을 해서 사람들한테 이쪽으로 와서 살아. 우리가 이렇게 일자리도 만들고 아파트도 만들고 회사도 여기다가 만들게. 너네 이쪽으로 이전에 와서 좀 살아라 하면서 혁신도시를 전국에 이제 몇 군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전을 할 일자리는 제일 만만한 게 공공기관이겠죠. 공공기관, 그 다음에 공기업. 자, 이렇게 공짜가 들어가는 거는 월급을 국민은 세금으로 받는 거니까 너네도 이쪽에 와서 너네 이전에 했을 때 정부에서 지시를 내리면은 이전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혁신도시나 이제 산업단지, 그러니까 공장이나 회사 같은 거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인구를 그쪽으로 유입시키는 거. 자, 혁신도시가 좀 말이 많아요. 이렇게 건물을 세워놨더니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오지 않아서 뭐 유령도시가 됐다 뭐 이런 게 있고요. 혹은 되게 잘된 혁신도시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료를 선생님이 준비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네, 그렇다면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는 어떨까요? 충북 혁신도시는 원주와 사정이 비슷했지만 최근 빠르게 인구가 늘며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충북은 침체됐던 도시를 어떻게 살려낸 건지 이어서 윤수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천 명도 안 되던 인구가 몇 년 새 3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충북 혁신도시 하나가 웬만한 군 단위 규모와 맞먹는 겁니다. 이곳 충북 혁신도시에는 지난 2019년까지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수도권에 있던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왔습니다. 혁신도시가 자리한 충북 진천구는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100개월 연속 인구가 늘어 시 승격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세, 공격적인 투자 덕입니다. 충북 혁신도시에는 도서관과 육아시설 등 공공 분야에만 700억 원 넘게 투입됐는데 전국 10개 혁신도시 평균 투자액의 2배가 넘습니다. 당초엔 원주처럼 수도권과 가까워 좀채 사람이 머물지를 않았지만 오히려 이 접근성을 활용해 기업도 70곳 넘게 유치했습니다. 일자리 늘려 상권 살리고 그렇게 사람이 몰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건데 공공기관 직원들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까지 줍니다. 진천 지역의 산업 경제 발전과 또 연계해서
성장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는 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점,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니까 전염병이 확산 속도가 엄청나네요. 예전에는 서로 이동이 없었을 때 그 동네의 전염병은 그 동네에서 끝났어. 그래서 다른 동네에 그 전염병이 옮겨지질 않아요. 사람들이 이동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A나라, B나라, C나라 마구마구 이동을 해요. 그래서 전염병 확산의 속도가 아주 커졌어요. 우리 경험을 해봤잖아. 코로나 때 우리나라도 코로나 환자가 한 명 생겼을 때 이것을 막으려고 대단히 노력했어요. 이 환자를 격리시키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결국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확 퍼져요. 그러면은 다음부터 이런 전염병이 생겼을 때 확산을 조금 늦추려면은 어떤 노력을 할까? 자, 해결 방안이라고 쓸게요.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있어요. 국제사회는요, 이런 전염병 정보를요 공유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유럽에서 무슨 전염병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유 유럽인데 우리나라까지 올 리가 없지 하고 안심하면 안 되고, 그 전염병이 언제 우리나라에 올지 모르니까 우리나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백신 연구 같은 거 공동 연구를 해야 돼요. 아유 니네 전염병은 니네가 고쳐가 아니라 우리 연구진도 전염병이 우리나라에도 올 수 있으니까 백신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공동 연구, 그다음에 국제사회 연대 강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이제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연대, 서로 연합을 해서 강하게 모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공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 우리 정부 노력,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우리 정부 노력은요, 이제 방역 같은 거를 강화를 하는데 어디 방역을 강화를 할까? 이 외국에 있는 병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입구는요, 두 군데 중 하나죠. 공항이라든지 배가 드나드는 항만, 여기에서 이제 방역 검사를 확실히 해서 여기서 이제 차단을 해야 돼. 여기서 놓치면은 우리나라 쫙 퍼집니다. 자, 개인은요, 개인 위생 같은 거 청결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개인 위생. 이제 생태계 파괴가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서로 교류를 많이 하니까 이런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환경 오염이요, 계속 높아지고 있죠. 왜냐하면은 교통이 발달했다는 거는 뭐 비행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 지금 아무리 전기차, 수소차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운행이 되죠. 그러면은 얘네가 CO2가 발생돼요. 얘네가 CO2. 그러면은 지구 온난화가 되겠죠. 자, 이런 환경 문제가 있고요. 이제 석유를 계속 쓰니까. 그리고 새로운 단어, 오버투어리즘이라는 용어가 새로 나오는데요. 오버투어리즘. 관광을 이제 너무 오버해서 하는 거야. 왜냐면 이제 해외 가는 방법이 너무 쉬워졌어. 뭐 비행기 가격도 좀 싸졌고 항공편도 많아졌고, 그리고 통신,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해외에 누가 여행을 갔다 이런 거를 내가 접하거든. 예전에는 누가 여행을 갔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는데 이제는 너무 가고 싶어. 정보가 쏟아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하고 유명한 여행지를 막 다녀요. 선생님이 지금 영상으로 이탈리아의 오버투어리즘에 관련돼서 자료를 보여줄게요. 이걸 보면은 친구들이 이탈리아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좀 사라질 것 같아. 자, 이 오버 투어리즘, 그러니까 말만 놓고 봐도 딱 뜻이 연상이 되는데 관광객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느 지역의 관광객들이 수용 범위를 넘어 너무 몰려서요, 현지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 걸 과잉 관광, 그래서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이 오버 투어리즘 문제로 시위를 벌인 곳도 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꽤 알려진 지역인데요.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입니다. 이곳 지역 주민들이 관광객을 좀 막아달라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에는 우리 땅을 좀 존중해달라, 우리 섬이 죽는 걸 보고 싶지 않다, 이건 약탈이다, 이런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 곳곳을 행진했는데요. 이들은 관광객이 넘쳐나면서 도시가 시끄러워지고 지저분해지고 또 물가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정작 자신들은 더 열악한 곳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La isla está bastante saturada. Vemos cómo se está, por parte del turismo, se está destrozando nuestra biodiversidad. Estamos hartos de la masificación, de maltrato institucional, de tener sueldos bajos, del patrimonio destruyéndose, de no tener casas para vivir, de que las tierras las compren los extranjeros porque tienen...
네, 이 오버 투어리즘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요새 또다시 불거진 이유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관광객 수요가 다시 급증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말이 새롭게 등장한 건 지난 201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당시에 그 유럽의 몇몇 도시들이 너무 늘어나는 관광객 문제를 고민하면서 이 용어를 갖다 썼는데요. 네. 이후 코로나19로 좀 주춤하다가 팬데믹이 끝나면서 작년부터 다시 여행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여행지에 뭐 쓰레기, 소음공해, 환경 파괴 이런 문제들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이미 관광객 제한 정책을 쓰는 곳들도 많은데 자 어떤 방식들이 있을까요? 네, 그 관광세처럼 세금을 매긴다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그곳에서 묵을 수 있는 숙박 일수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대책들을 쓰고 있는데요. 그 오버 투어리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이탈리아 베네치아죠. 그곳 얘기를 좀 해보자면 그 베네치아 그 구도심 같은 경우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이죠. 인구가 5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한 해 3천만 명에 이릅니다. 3천만 명이요. 네, 당연히 도시 그 훼손 문제가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그곳에서 잠을 자는 숙박객들에게만 이 관광세를 부과를 했었는데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는 당일치기로 방문을 하더라도 관광세를 내야 합니다. 아하, 베네치아를 들어가기만 해도 네. 관광세를 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입장세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5.5유로, 우리 돈 8,000원 정도를 웹사이트를 통해서 미리 좀 내고 가야 하는데요. 만약 이걸 내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최고 300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4만 원까지 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오늘 6월부터는요, 단체 관광객 수도 그룹당 25명으로 제한을 하고요. 그 관광 가이드가 확성기 사용도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뭐 관광세 8,000원으로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유럽의 다른 도시들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체코의 프라하, 오스트리아의 할슈타트,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그런 유명 여행지의 경우에는 이미 관광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7, 8월에 올림픽이 열리죠. 역대급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의 그 호텔 숙박객들에게 부과하던 관광세를 올 초부터 최대 3배까지 올렸습니다. 이런 그 세금 부과 방식 말고도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주에 새로운 관광객 제한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기존 호텔이 문을 닫지 않은 이상 새로운 호텔을 짓지 못하게 했고요. 네네. 또 암스테르담으로 들어오는 유람선의 숫자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아하. 자, 지금까지 이렇게 유럽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가까운 아시아 국가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런 움직임이 좀 적극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 엔화 약세로 일본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도쿄를 포함해서 오사카나 교토 같은 경우도 이미 이 숙박세라는 것을 걷고 있습니다. 또 겨울철 인기 관광지죠. 홋카이도는 오는 11월부터 1박당 약 18,000원의 관광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그 인도네시아 발리도 지난 2월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관광세 13,000원을 부과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뭐 이 정도 돈으로 어떻게 관광객 수를 제한하겠느냐 이런 뭐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거둔 세금으로 부족한 인프라를 채우고 또 망가진 문화재나 시설들도 보수를 하고요. 네. 환경 보호 사업 이런 데 쓰겠다는 게 이들 도시들의 계획입니다. 네, 사실 여행을 준비할 때 뭐 항공권, 숙박료 이런 것들을 확인했는데 앞으로는 이 관광세까지 확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현지 주민 입장에서 근데 관광객이 너무 줄어도 이게 문제가 아닐까요? 사실 그거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유명 관광지의 경우에는 관광 산업이 국내 총생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만큼 관광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관광객이 너무 줄면 당연히 일자리도 줄 테고 또 수입도 줄어들 거고요. 실제로 팬데믹 당시에 그런 경험들을 했었죠. 그래서 그 아시아의 관광 대국이죠. 태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관광세를 도입하려고 했다가 이런 부작용을 우려해서 좀 연기를 했고요. 페루의 그 마추픽추는 하루 입장객 수를 지난해까지 3,800명으로 제한을 하다가 올해 초부터는 최대 5,600명까지로 오히려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도 문제, 너무 줄어도 문제인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시도들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너무 특정 지역으로만 몰리는 관광객들을 주변의 다른 명소를 개발해서 뭐 분산시킨다거나 네네. 또 관광 휴일을 지정해서 관광지에 쉬는 시간을 주는 거. 또 넓은 지역을 천천히 탐방하는 이른바 슬로우 트래블, 느린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적극 알리는 그런 노력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두루 만족할 수 있는 또 지속 가능한 여행 방식을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현진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오버투어리즘을 조금 이제는 우리도 걱정을 하면서 관광을 좀 현명하게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버투어리즘에 반대되는 게 공정여행이라고 그래서 너무 오버해서 여행하지 말고 여행지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 보호, 그다음에 현지 문화 존중하는 거. 관광을 하되 거기에는 원주민이라고 하죠.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을 좀 괴롭힌다. 괴롭힘. 이런 지금 관광이 많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이렇게 공정여행으로 좀 바꾸자. 그리고 이렇게 화석연료로 환경이 오염되고 있으니까 또 해결 방법으로는요. 환경 오염물질 배출 규제 강화해야 되겠죠. 이런 법들이 계속 나와서 또 탄소 배출 거래소 같은 것도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계속 강화를 하고요. 친환경 연료 빨리 더 개발해야죠. 지금 친환경 연료 잘 개발하고 있어요. 수소차, 전기차 이런 거. 근데 더 개발을 해서 이 오염으로부터 환경 오염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늘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광지 문제는 공정 여행으로 좀 해결을 하고요. 여기 하나 또 꼭 기억해야 될 용어가 나옵니다. 이거 오버투어리즘, 그리고 지금 배울 거 시험 문제 단골로 나오는데 선박평형수라는 거. 선박평형수가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선박평형수는요, A라는 나라랑 B라는 나라를 이렇게 배가 왔다 갔다 해. 근데 이 배가 이 안에 어떤 무게가 없으면은 배가 텅텅 비었다고 생각해봐. 이 배가 뒤집혀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물을 좀 채워놔야 돼요. 그래야지 배가 뒤집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는단 말이야. 이렇게 선박의 무게를 이렇게 잡기 위해서 집어넣는 물을 선박 평형수라고 하는데, A나라에 가면은 A나라 바닷가에서 이 물을 채워요. 여기 있는 물을 끌어다가 써. B지역에 오죠. 그럼 이 선박 평형수를 B지역에다가 그대로 버립니다. B지역에 여기 있는 물을 바깥으로 와 하고 쏟아내요. 그러면은 여기에 물 담을 때 여기는 물고기도 좀 딸려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쏟아냈을 때 물고기가 일로 나와요. 자, B지역에는 없는 어종인데 A지역에 이 배가 싣고 여기다 뿌려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외래종이 들어오게 되면서 바다 생태계가 어떻게 될까?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겠죠. 그럼 이거에 대한 해결제. 이 물을 그럼 어떻게 생수로 바꿔? 그런 게 아니라 이 물을 버릴 때 여기다가 이제 정화장치 같은 걸 설치해서 저 물고기가 밖으로 안 나가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선박 평형수 처리 시설 의무화를 꼭 해야 됩니다. 여기 무슨 기계 같은 걸 설치해가지고 선박 평형수가 그대로 내버려지지 않게끔 하는 것들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과학 발달만 생각했지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지 몰랐죠. 정보 격차. 지금 정보화 시대죠. 통신이 발달해서 핸드폰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선생님도 핸드폰을 이용해서 지금 영어 공부도 하고 있고요. 핸드폰을 이용해서 오픈 AI에서 만든 챗 GPT를 활용해서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있고요. 운전하면은 선생님 갤럭시 폰인데 하이 빅스비 어떤 음악 틀어줘 하면서 선생님 운전하고 있는데 이걸 또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세상 사는 게 편한데 모르는 사람은 더 답답하기만 한 거야. 핸드폰으로 뭘 검색하는 것도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디지털 소외계층이라고 그래요. 소외계층. 자, 어떤 사람들이 소외계층이냐면요. 이제 장애인들. 그 다음에 저소득층. 그 다음에 농어민. 고령층. 선생님 저소득층 농어민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핸드폰 잘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정보 격차가 얼마나 벌어진지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일반 국민의 그 수준을 이제 100점 만점 100이라고 했을 때 이게 접근, 너네가
그 유무선 정보통신 기기를 너네가 갖고 있나 이제 접근성이야. 그러니까 이게 빨간 게 장애인, 녹색이 저소득층, 고령층, 농어민으로 봤을 때 기기 보유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기는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100에 미치지는 못해요. 근데 여기서 역량, 너가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냐? 역량으로 봤을 때 54.5, 이 노란 게 뭐더라? 고령층은요. 잘 활용을 못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핸드폰 전화만 걸지 그걸 활용해서 뭐 AI한테 뭘 물어본다든지 그런 걸 전혀 못합니다. 활용, 인터넷 서비스 등 다양한 걸 너가 활용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82%, 94.4, 72.6, 78.8로 일반 사람들이 100이었을 때 점수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일반 국민과 디지털 소외계층의 부문별 정보화 지수 2022년에 조사한 내용을 봤을 때 접근, 역량, 활용 세 부분에서 모두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거 뉴스 봤나요? 그 어르신들이 뭐 햄버거를 사 먹으러 갔는데 그 기계 앞에서 겁이 나가지고 햄버거를 못 사 먹는 거야. 그 막 누르고 해야 되는데 처음만 어렵지 몇 번 해보면 되는데 그 처음을 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은 햄버거를 먹을 기회가 어르신들한테는 이제 없어지는 거고 앞으로 모든 가게들이 키오스크로 선생님은 다 바뀔 것 같거든. 이렇게 먹는데도 디지털 기기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매우 힘든 일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또 해결을 해야 되겠죠. 해결. 장애인 단체에서 지금 이제 법안을 만들어서 키오스크나 이런 거를 장애인도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게 좀 해달라. 그 법안이 통과돼서 이런 키오스크가 나왔대요. 이름이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 이 베리어 프리는 장애물이 없다 이런 뜻인데요. 이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영상으로 잠깐 보여줄게요. 여기 한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키오스크 앞에 서자 이런 음성 안내가 흘러나옵니다.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은 가슴 높이에서 주먹을 쥐어주세요. 주먹을 쥐자 화면이 바뀌면서 이름을 말하라는 음성 안내가 나왔습니다. 이름을 큰 소리로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키오스크의 음성 안내에 따라 실시간으로 바뀌는 점자들. 사용자의 국적이 내국인이면 숫자 1번을, 이 점자들은 키오스크 화면 밑에 설치된 점자 디스플레이입니다. 점자 디스플레이 외에도 키패드, 볼륨, 이어폰, 상담 연결, 안내, 상승, 하강 버튼까지 키오스크 하단부엔 각종 기능이 담긴 버튼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대체 이 키오스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제 시각, 청각 장애인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입니다. 여러 장애 유형별 케이스를 복합적으로 다 고려한 키오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벽을 없앤다는 뜻의 베리어 프리에 무인 단말기 키오스크가 합쳐진 단어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 장애인, 고령층, 어린이 등 그동안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키오스크입니다.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의 기능 중 하나인 높이 조절. 화면에 있는 휠체어 버튼을 누르면 키오스크가 천천히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상승 버튼을 누르면 다시 위로 올라오죠. 청각장애인을 위한 아바타 수어 기능도 있습니다. 화면 속 아바타가 키오스크에서 나오는 정보를 수화 통역으로 바꿔 전달하죠.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반 키오스크에 비해서 뭐 장애인의 키 높이에 맞춰서 그 모니터가 조절이 된다든지 수화를 인식을 한다든지 점자를 인식한다든지 그래서 2025년부터는요 가게에 일반 키오스크를 설치하면 안 되고요 이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됐대요. 자 이제는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 노동시장 양극화. 노동시장 양극화. 뭔가 양극화 이런 게 들어가면 좋은 건 아니야. 이거는요 이제 단순 생산직, 사무직, 관리직에 일거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뭐 수과학을 활용하거나 정보통신에 관련된 고급, 한마디로 고급 두뇌를 쓰는 일자리는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친구들은 선생님 포함해서 단순 생산직 일을 하고 싶니? 머리 쓰는 일을 하고 싶니? 사실 선생님은 그냥 빵 공장에서 빵 이렇게 포장하는 거? 막 그런 거 유튜브에서 보고 있으면 아, 그냥 저기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빵 포장하고 싶다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강의 찍으려고 선생님 자료 막 준비하고 아침부터 준비하고 뭐 머리를 많이 썼거든? 이런 거 말고 나 단순한 거 하고 싶은데 근데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막 수학 문제 서술형 어려운 거 풀고 싶어. 그냥 간단한 연산 풀고 싶어. 그냥 간단한 연산을 풀고 싶죠.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단순 생산직은요. 이제 로봇에 다 대체가 되어 선생님 학원에도 결제할 때 결제하는 선생님이 따로 계시는 게 아니라 그냥 키오스크를 뒀어요. 그래서 학부모는 학생이 직접 와서 결제를 하면서 인건비를 절약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왔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복잡한 문제도 많이 풀어보면서 사회 나가기 전에 지금 고등학교 때 대비를 해야 돼요. 이제 이런 일자리 로봇이 할 수 있는 나 그냥 카페에서 서빙할래요. 이런 일자리가 이제 줄어든단 말이에요. 실업이 증가하고 그리고 빈부격차가 생겨요. 나는 고급 일자리 능력이 안 돼. 그런데 단순 일자리는 사람을 구하지 않아. 그럼 나는 실업자가 될래. 그럼 돈을 못 벌죠. 얘는 계속 돈을 벌고 나는 계속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생기죠. 그러면은 봐봐. 얘는 가난해. 사실은 얘가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가난한 거야. 얘는 부자야. 그러면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서로 화합이 될까? 화합이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 사회 통합이 잘 안 될 수 있어.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사람들 사이가 안 좋아.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사회가 통합돼서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 선생님은 해결점은 딱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고등학생들 단순하게 공부하지 말고 사고력을 키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라. 이게 이 통합사회 수업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해결 방안으로 미래의 예측 가능한 노동력을 양성하고 이게 가능할까? 정부를 너무 믿지 마세요. 그리고 기존 노동자 재교육을 통해서 재취업을 많이 하게 하고. 자, 무슨 얘기냐면요. 20살 때 어떤 사람이 공장에 취직을 해서 그 사람이 50살이 됐어. 근데 이제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져요. 그 실업자가 되는 게 아니라 너 50살 당신도 새로운 걸 배우세요. 컴퓨터를 배우고 해서 다시 취업을 하세요. 이게 바로 기존 노동자 재교육해서 재취업하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지 일자리를 뺏기지 않고 로봇이랑 경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단순 생산직이나 사무직, 단순 관리직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애초에 버리세요. 선생님이 영상을 또 보여줄 건데 로봇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이 로봇을 보고 많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영상. 주문과 서빙에 이어서 로봇들이 주방까지 차지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닌 로봇이 음식을 조리하는 식당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 건데 오늘은 인간 일자리에 새로운 위협이 될지도 모르는 오토키친 테크놀로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미국은 팬데믹 이후 레스토랑에서 고임금을 제시해도 구인이 어려운 상황인데 주방 로봇을 통해 외식 산업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다준 회사가 있어요. 바로 미국의 요리 로봇 스타트업 미소 로보틱스입니다. 지금 햄버거 패티를 야무지게 굽고 있는 미소 로보틱스의 이 로봇은 플래피라고 해요. 햄버거 패티를 뒤집을 뿐만 아니라 그릴 위에 남아있는 패티 찌꺼기를 긁어내는 일까지 묵묵히 해내죠. 또 이렇게 감자가 든 바스켓을 튀김기에 넣고 흔들고 꺼내서 감자튀김을 만들어요. 스스로 음식의 종류를 구분할 수도 있고 기름의 온도를 감지하기도 하면서 시간당 약 60개의 튀김 바구니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인간과 달리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고 귀찮고 어려운 일을 시켜도 전혀 불만이 없어요. 이게 정말 엄청난 강점이 되겠죠. 또 다양한 기능의 주방 로봇들을 개발 중인데 고객의 음료 주문이 들어가자마자 즉시 알아서 컵에 음료를 따르고 밀봉에 내놓기도 하고 또띠아칩을 튀기고 소금과 라임 주스로 양념까지 해내는 로봇은 멕시칸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로봇들은 단순 노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주방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줘요. AI를 이용해 시간대에 맞춰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식이죠. 불만 없이 일하는데 똑똑하기까지 해요. 조리 자동화 로봇의 등장으로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뜨거운 기름을 이용해 튀기는 작업이나 단순 노동은 패스트푸드점과 같이 좁은 주방 공간에서 꽤나 힘들고 피하고 싶은 일인데 실제로 배달 플랫폼과 같은 기 이코노미 시장에서 일하기가 편해지면서 식당의 구인난이 점점 심해지는 상황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일하기를 거부한 자리에 로봇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건데 생각해보면 로봇 직원은 장점이 아주 많아요. 직원의 체격을 따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동선을 고려한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서 주방 공간을 더 축소할 수도 있겠죠. 또 팬데믹 이후 음식 서비스의 위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환경에서 이런 로봇들은 음식 오염을 줄이고 인간과 음식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죠. 무엇보다 이 로봇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맛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치지 않고 인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음식을 조리할 수 있어요.
기능은 점점 더 많아지고 크기는 작아지면서 제품의 일관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주방 공간의 효율을 높일 수 있죠. 주방에서의 일뿐 아니라 주문, 결제, 서빙, 요리, 재고 관리까지 식당 활동 전반에 걸쳐서 로봇들의 영역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서양인들이 좋아하는 피자 시장에서는 주문부터 조리, 판매 전 과정을 무인으로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이미 경쟁하고 있기도 해요. 이렇게 로봇들이 인간 일자리의 위협일 수도 있지만 점점 심해지는 구인난과 인건비 상승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인 것도 사실이에요. 레스토랑의 작업 처리량과 공간 사용 효율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는 건 기업에게 중요한 일이니까요. 이 시장의 활발한 투자로 로봇들의 비용까지 점차 저렴해지면서 레스토랑에서의 로봇 자동화 투자 추세는 더 빨라질 것 같아요. 지금은 로봇이 커피만 만들어줘도 신기하긴 한데 머지않은 미래에 식당의 모든 업무를 로봇이 하고 있는 광경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겠죠. 피할 수 없는 이런 미래에 대해 인간들은 로봇의 장점과 인간의 장점을 명확히 구별하고 인간들이 더 중요한 다른 일에 집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이처럼 노동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지금 고1 친구들이 사회 나갈 때는 더 심해지겠죠. 자, 친구들 걱정해야 됩니다. 자, 6번째 문제는요. 디지털 중독, 사이버 범죄, 사생활 침해. 선생님이 어렸을 때 범죄자 그러면은 1등이 유괴범이었어. 이 유괴범이 어떤 애를 납치를 해. 그래서 협박을 해서 부모한테 막 돈을 뜯고 그랬는데 최근에 무슨 유괴범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범죄는요. CCTV가 너무 많고 과학수사가 너무 발달해서 금방 다 잡힌대요. 그러니까 이 범죄자들이 오프라인이 아니라 사이버 범죄로 눈을 돌리는데 또 이 사이버 범죄는 범인을 검거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뭐 대표적인 사이버 범죄가 이제 중고, 직거래, 사기 같은 거 있죠. 우리 친구들이 많이 당할 수 있어요. 뭐 내가 갖고 싶었던 뭐 아이패드가 있는데 원래는 뭐 150만 원인데 뭐 30만 원에 산대. 아, 돈부터 입금하세요. 그래서 쭉 입금했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사라진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융범죄 사기쳐가지고 내 돈을 뺏어간다든지.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도 당할 뻔했는데 선생님이 인스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DM이 와가지고 되게 잘생긴 남자가 막 나는 지금 외국에 살고 있는데 선생님의 미모에 반했다고 하면서 막 계속 연락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내 미모에 반해서 이렇게 연락이 오는구나 하고 선생님이 몇 번 이렇게 답장을 주고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렇게 잘생긴 남자가 나한테 연락을 한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그 사람 똑같은 사진으로 수많은 여자들한테 데이트를 신청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뭐 돈이 필요한데 뭐 돈을 좀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해서 돈을 뜯어낸대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안 속았는데 그 뉴스 같은 걸 보니까 어떤 80대 할머니가 아무리 자식이 어머니 저 남자친구 가짜예요. 돈 주지 마세요 라고 해도 안 믿는데 너는 내가 남자친구 사귀는 거 아들 딸 너네가 나빠. 왜 반대해? 내 남자친구인데 하면서 그게 사기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한테 계속 돈을 송금해서 뭐 10억인가를 송금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이버 범죄는요. 계속 수준이 높아지고 경찰들이 이걸 잡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들 아무한테나 돈 보내지 말고요. 잘생기고 예쁜 여자가 나한테 말 시킨다. 그럼 이거 다 일단은 사기라고 좀 거르고 살아야 됩니다. 아 진짜 이렇게 살기 싫은데 이런 그 통신이 발달하면서 사이버 범죄도 같이 늘어납니다. 절대 당하지 않고 우리 고래 친구들은 현명하게 사이버 범죄를 당하지 않도록